자, 우리 교재 310페이지 밑에 이제 311페이지 보시면 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 제도 동그라미 치시고, 아까 이제 오늘 강의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이러한 예산 과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하면 되는데 그냥 암기법이 좀 더태합니다. 품목별 예산의 품 동그라미, 성과 예산의 성 동그라미, 계획 예산의 계자 동그라미, 목표 관리의 관리 동그라미, 영기준 예산의 영 동그라미, 신성과주의의 성자 동그라미, 참여 예산의 참 동그라미. 그래서 연결하면 품성이 멍멍, 뭐 같은 계획관리 영성참. 다시 뭐라고? 품성계획관리 영성참. 다시 암기법이 좀 이상하죠, 그죠? 잘 이어드릴 겁니다. 품성계획관리 영성참. 다시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계획관리 MBO 영기준 예산 신성과주의 참여 예산입니다. 그래서 품목별 예산은 거기 특징에서 재정 통제 동그라미 통제지향입니다. 통제지향. 성과주의 밑에 관리 중심이니까 관리지향. 계획 예산은 계획 동그라미. 그래서 계획지향이고요. 영기준 예산은 감축지향입니다. 감축지향. 감축지향이죠. 그래서 각각의 예산 제도들은 하나씩 봐야 되는데 밑에 내려가면 다음 페이지 가시죠. 다음 페이지 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니라 311페이지. 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이 있습니다. 자, 1번은 인건비, 물건비, 자본 지출이니까 무슨 항목? 지출 항목. 다른 말로 하면 구매 품목이죠. 다시 지출 항목과 구매 품목별로 다시 지출 항목과 구매 품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슨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 딱 봐도 여러분 회계 책임이나 재정 통제에 유리하겠죠, 그죠? 31만 6천 달러인데 밑에 성과주 예산 보시면 긴급 출동은 100달러인데 190 사건이니까 190400달러 맞죠?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계산을 했죠, 그죠? 자, 일반 순찰 범죄 예방 31만 6천 달러. 같은 파출소 예산을 1번은 지출 항목별로 편성했고 2번은 단위 사업별로 편성했죠. 어디가 더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이해하기 쉬운 거는 어디 쪽이에요? 성과주 예산이 훨씬 이해하기 쉽죠, 그죠? 그래서 밑에 갑시다. 품목별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 동그라미 1번 지출 항목 무슨 품목? 구매 품목 밑줄. 지출 항목 구매 품목별로 예산을 짜는 거죠. 그래서 회계 책임 밑줄, 회계 책임, 재량 통제. 회계 책임이나 재량 통제에 유리합니다. 부패 통제. 회계 책임, 재량 통제, 부패 통제에 유리하고 의회의 강력한 지지 밑줄, 의회의 강력한 지지. 동그라미 2번 상향식이고 점정주의죠. 이해했죠, 그죠? 각 부처의 인건비를 다 짜고 싹 다 더해버리면 정부 전체의 인건비가 되겠죠, 그죠? 각 부처부터 정부 전체의 인건비로 올라오니까 무슨 식? 상향식이고 점정주의입니다. 특정 인건비를 삭감시키는 것이 특정 사업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나 합의 도출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윌다브스키는 이것을 결함의 미덕이라 그래요. 어떤 사업에 쓰는지 알 수도 없고 무엇을 위해서 쓰는지 알 수도 없지만
합이나 삭감에 유리하다. 결함이 많지만 되게 그게 더 좋다. 뭐의 미덕? 결함의 미덕. 됐습니다. 4번. 다른 예산제도와 쉽게 결합.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는 예산제도입니다. 단점은 지출 항목만 보여주기 때문에 목적을 알 수 없다. 밑줄. 산출물이 없기 때문에 중복 지출과 방지가 곤란한다는 거죠. 3번. 너무 통제를 하면 신축성과 재량이 떨어지죠. 됐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옆에다가 위에다가 1950년대라고 쓰시고 1950년대에 실시된 예산제도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입니다. 1950년대입니다. 자,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 밑줄.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 자, 단가가 1억이고 도로 건설이 10km면 당연히 예산 금액은 얼마? 10억이 되겠죠. 그죠?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 지출이 아니라 이제 산출 단위 동그라미. 산출 단위로 편성하고 2번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구입하는 물품과 사업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최초 예산 제도죠. 동그라미 3번 별표. 정부 지출을 체계적으로 구조하고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보여주는 최초의 예산제도. 맞죠? 아까 봤던 것처럼 31만 6천 달러를 파출소에 쓰는지 인건비, 물건비는 돈을 구매 품목은 보여주지만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는 안 보여줬잖아요. 그죠? 긴급 출동 일반 순찰을 얼마 하는지 보여주니까 무엇을 하는지 보여주는 최초 예산제도입니다. 4번. 필요 사업량 제시. 예산과 사업 간의 연계. 자, 요 정도가 가장 성과주의 예산과 많이 나오는 특징이고요. 단점은 역시 업무 단위나 단위 원가 산정이 상당히 곤란하죠. 그죠? 실제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국방은 상당히 단위 원가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재정 책임, 재정 통제나 회계 책임 확보가 곤란하다. 왜냐하면 구매 품목이나 지출 항목이 안 나타나 있죠. 그래서 회계 책임 확보가 어렵다. 밑줄. 회계 책임 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아웃풋이지 아웃컴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긴급 출동을 여러분 190 사건 했다는 거지 치안이 안정됐거나 범인을 검거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성과주의 예산이 아니라 산출 예산. 출동을 많이 하면 성과가 올라갈 것이라는 단선적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4번, 6번. 4번. 장기 계획과 연계가 안 되고 있다. 4번. 5번이죠. 6번. 총괄 계정 예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획 예산 제도입니다. 계획 예산 제도 됐습니다. 62년 도입이라 써서요. 62년 도입됐다. 뭐 하살해가지고 72년 MBO 쓰시고 72년 MBO 대문자로 MBO 쓰시고 62년에 도입됐다가 72년에 MBO가 도입되면서 폐지됐다는 거죠. 그래서 PPBS는 플래닝 3년 5년의 장기 계획 밑줄 1년 예산 연계 장기 계획과 1년 예산을 연계하는 것이 우리 계획 예산 제도입니다. 밑에 한번 봅시다. 장기적인 계획을 연계한다는 거죠. 밑에 한번 1년짜리. 자, 예를 들면 국방 강화를 위해서는 국방 강화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은 7년 정도의 3년에서 5년, 7년 정도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죠? 국방 전력,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것처럼 전선 방위도 강화하고 후방, 정보, 통신 뭐 이런 거 있다는 거죠. 그럼 전선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상 전력하고 해상 전력하고 항공 전력을 강화해야 되죠. 지상은 다시 보병, 호병, 공병이 있겠죠. 그죠? 호병은 다시 뭐 자주포가 있고 뭐 105mm가 있고 155mm가 있고 뭐 이렇게 있겠죠. 그죠? 다시 국방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필요한 내용들을 체제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요. 다시 뭐라고요? 이게 가장 큰 거니까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엘리먼트. 다시 뭐라고요? 메뉴 보시죠. 311페이지 보시면 프로그램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엘리먼트가 나와 있죠. 이렇게 프로그래밍 구조를 짜고 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산을 이렇게 쭉 반영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25년, 26년, 27년, 28년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 나갑니다. 그럼 이제 보병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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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이런 식으로 배정해 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의 내용 봅시다. 313페이지 보시면 자, 두 번째 단락. 첫째, 장기 계획은 최고 책임자의 비전 목표의 체계화. 참모 역할이 중요합니다. 참모 별표. 이 중요합니다. 참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러면 둘째 보시면 무슨 분석? 체제 분석과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엘리먼트로 분류합니다. 알았죠?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엘리먼트. 그래서 7년짜리 계획을 짜고 밑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걸 셋째, 이걸 재정 및 사업 계획이라고 그래요. 다시 뭐라고? 사업 및 재정 계획. 다시 7년짜리 뭐라고요? 사업 및 재정 계획을 짭니다. 314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예산을 배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밑에 박스 봅시다. 표 314페이지 위에 표 보시면 자, PPBS 예산 제도는 구조적 측면에서 갑니다.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엘리먼트로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사업 및 재정 계획. 사업 및 재정 계획 몇 년짜리? 7년짜리 연동 계획으로 사업 및 재정 계획을 짜고 나서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엘리먼트로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분석적 측면에서는 비용 편익 분석과 체제 분석을 하죠. 그래서 논한 문서가 사업 요강 밑줄, 이슈 분석 밑줄, 특수 연구가 있습니다. 자, 정보적 측면 보시면 사업 요강은 목표와 대안 분석, 대안 선택의 이유, 재정 및 사업 계획은 몇 년짜리? 7년짜리 연동 계획이고 특수 연구는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PPBS의 장점 보시면 의사결정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니까 일원화됐죠. 그죠? 하향적입니다. 하향적. 동그라미 2번. 장기계획과 예산의 연계. 몇 년짜리? 7년 및 7년의 사업 및 재정계획. 7년의 사업 및 재정계획과 연계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최고관리청의 관리수단. 참모가 중요하다. 밑줄짝 참모가 중요합니다. 하향적으로 진행되는 예산제도죠. 그 말은 단점에 과도한 직보나 맞죠? 과도한 직보나. 그리고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엘리먼트를 장관항 세 항목으로 우리 2번 사업 구조와 예산 구조를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 구조와 예산 구조를 환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고요. 과도한 문서량. 이렇게 짜가면 의회가 흥정 타협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 정치적 성격을 무시하거나 의회의 비협조. 의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72년도에 MBO로 바뀌었어요. 그죠? 목표관리. 이게 원래 관리제도인데 예산제도로 동그라미 2번 73년도에 도입됐다가 77년도에 GBB로 폐지됐습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자, 영기준 예산제도 77년 쓰시고 81년 하살표에서 81년 쓰세요. 카터 정부에서 77년도에 도입됐다가 81년도에 폐지됐습니다. 자, G라는 이 밑에 있는 책 내용입니다. G라는 국에는 X라는 과와 Y라는 과가 있습니다. 이 A는 A, B 사업을 하고 여기는 CD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G라는 국에는 X라는 과와 Y라는 과가 있습니다. 그죠? 각 과가 하는 사업들은 이렇게 A, B, C, D 알았죠? A, B, C, D입니다. 자, 대안이 3개가 있어요. 자, A1, A2, A3입니다. 자, 칠판 보시면 그럼 여러분 자 여기도 B1, B2, B3, C1, C2, C3, D1, D2 세 개가 있겠죠. A1은 최저 수준이고 여기는 현행 수준이고 정액 수준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자 보세요. 10, 10, 10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A3 사업이 시작되면 10만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요거 하고 요거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30억이 되는 거야. 30억. 그래서 정액 대한 패키지거든. 자 그럼 자 10명 5명 있습니다. 그러면 자 15명. 지금은 이거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참모가 아니라 라인 중심이죠. 개선기관 중심으로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왜 영기준 예산제도냐면 이 15명이 우리 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12개의 대안을 쭉 우선순위대로 하는 거야. 예를 들면 A1, B1, A2, C1, D1, B2, A3. 아, 이렇게 보니까 이 부처는 요번에 A라는 사업을 상대적으로 좀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몇 개? 12개를 쭉 나열하면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연기주냐 하면 2027년에는 갑자기 D 사업이 되게 중요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도 뭐가 될 수 있다? 0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잘 보세요. 그럼 자, A1이 10억이고 A2가 10억이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예산이 이번에 금액이 배정돼서 통과됐다고 합시다.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A 사업은 얼마가 돼요? A1이 10이고 현행 수준은 요 10에다가 얼마를 더하는 거야? 10억 더하는 거니까 A1, A2는 몇천 얼마? 20억이 되는 거야. 20억. 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쭉쭉 넘어가시면 316페이지 보시면 이 G라는 국이 이번에 보시면 자 A1, A2, D1, B1, B2, C1, B3 쭉 배열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 지금 배정된 예산이 105억이죠. 그래서 어느 사까지 해요? C1까지 하죠. 그래서 밑에 정리한 거 보면 A 부처는 A2까지 해서 100에 50을 대해서 얼마? 150억. 이해하셨어요? 150억. 그래서 B는 B2까지니까 160억. C는 C1, D1이니까 105억하고 50억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왜 정액 대안 패키지라고 하느냐 하면 요 밑에 수준에 비해서 더 정액된 금액만 포함하기 때문에 무슨 패키지다? 정액 대안 패키지다.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315페이지 보시면 자, 표와 표 사이에 있는 거 보면 A 부서 책임자는 A 사업에 대해서 A1, A2, A3 순서대로 사업을 운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정액 대안 패키지입니다. 다시 무슨 패키지? 정액 대안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액된 금액만 표현하는 거 알았죠? 정액된 금액만 표현합니다. 정액된 금액만 표현한다는 거. 쭉 표현했고 우리가 쭉 다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316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에 됐습니다. 세 번째 전배기. 개선기관 별표. 분권적, 참여적. 옆에다가 상향적 쓰세요. 분권적이고 참여적이고 상향적 의사결정. 분권적, 참여적, 상향적 의사결정. 분권적이고 참여적이고 상향적 의사결정입니다. 상향적 의사결정. 한편 영기준 예산이란 모든 사업을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평가 과정을 통해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면 뭐 될 수 있다?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무슨 지향이다? 감축 지향이다. 다시 무슨 지향이다? 감축 지향입니다. 감축 지향. 넘어가시죠. 그래서 317페이지 보시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GBB 제로 베이스. 그래서 77년에 시작했다가 81년에 끝났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기존 사업이나 신규 사업 모두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한다. 감축관리 별표. 감축 지향이죠. 카트 79년이네요. 82년에 폐지됐다. 우리나라도 82년 부분적 도입 밑줄. 요것도 시험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82년에 뭐 도입됐다? 부분적 도입, 부분적 도입. 전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양가로 1번 의사결정 단위 밑줄. 정액 대안 패키지 우선순위를 달성 실행합니다. 장점 갑니다. 1번 합리적, 체계적 자원 배분 밑줄. 점정주의 탈피, 낭비 극복, 감축 지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축 지향. 2번 라인 중심의 상향적, 분권적이다. 이해하셨죠? 3번 예산 운영의 신축성과 다양성. 중요합니다. 어떤 단위와도 쉽게 결합됩니다. 국이 될 수도 있고요. 과가 될 수도 있고 부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 수준에서 쉽게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GBB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4번 GBB는 매우 유동적이며 사업평가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조직이 변동되는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다. 미술작. 단점은 이게 사업 대안 패키지가 너무 많으면 업무량 폭증 밑줄. 그래서 2번 신규 사업을 개발하기 곤란하고 장기 안목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됐습니다. 5번 사실 경직성 경비는 아무리 그래도 폐지하기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점정주의로 기결되었다. 감축관리 점정주의에서 탈피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점정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6번도 똑같은 얘기죠. 경직성 경비 동그라미. 효과적이지 못하다. 쉽게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일몰법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몰법이죠. GBB는 예산 편성 동그라미. 일몰법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합니다. GBB는 예산 편성은 3번 매년 하지만 규제 일몰제는 5년인 것처럼 일몰제는 3년에서 5년 단위로 하죠. 양자 모두 감축관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PPBS와 GBB는 비교하면 되기. 넘어갑시다. 다 넘어가고 320페이지 가시죠. 알렌식 예산 신기능론. 자, 신성과주의의 이론적 배경. 1980년대 이후라고 쓰세요. 신성과주의는 1980년대 이후. 밑에다가는 NPM이라 쓰세요. NPM적 예산개혁이죠. NPM적 예산개혁은 우리 NPM 기억나시죠? 재정운영 또는 행정에서의 성과와 결과, 시장기법 도입, 경쟁체제 등을 강조합니다. 총량규율 밑줄, 총량규율 밑줄. 배분효율은 부분 간 효율성 밑줄. 돈을 배분할 때 더 많은 성과를 내는 쪽으로 배분해야 된다는 거죠. 부분 간 효율은 배분 효율이고, 운영 효율성은 부문 내에서 효율성입니다. 예산 배분을 했으면 그 부분 내에서 예산을 사용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부분 내 효율성은 운영 효율성이고, 돈을 배분할 때 각 부문 간 효율성을 도모해야 된다. 부문 간 효율성은 배분 효율성이죠. 8번 신성과주의 80년대 이후 밑줄 NPM적 개혁이죠. NPM적 예산개혁을 말하고 성과지향이고 결과지향이라고 합니다. 성과지향, 결과지향입니다. 지출 통제, 총액만 통제 밑줄. 총액만 통제하고 재량 확대. 우리 아까 봤던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하고 비슷하죠. 그죠? 총액만 지키면 자율성을 부여해준다.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와 유사합니다. 총괄 경상비도 똑같아요. 그래서 경상비 동그라미 단일 비목. 재량 부여라고 쓰시고 재량을 부여하는 제도죠. 총괄 예산 제도 동그라미 2번. 포괄적 지출 허용 밑줄. 어찌됐든 간에 재량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죠? 과감하게 재량을 부여하고 성과 관리를 강조한다. 재량을 부여하고 성과 관리를 강조한다. 지출 대 예산 제도. 엔벨로프가 여러분 봉투거든요. 봉투 쓰시고. 그러니까 총액으로 준다는 거죠. 봉투에 총액으로 줘서 그냥 네가 알아서 쓰도록 한다. 봉투 예산, 지출 대 예산이고, 불용액 2월을 허용해 줍니다. 산출 예산, 회계제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우리나라 하고 있죠?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정의 공개가 있습니다. 자, 밑에 게 가끔 시험에 나오거든요. 9번. 그럼 50년대 성과주의와 90년대 성과주의는 뭐가 다르냐? 50년대 성과주의는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 밑줄.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은 불변이었죠. 그죠? 그러나 여기 신성과주의는 1980년대 쓰시고, 신성과주의는 성과와 결과 중심이죠. 성과와 결과 중심. 그래서 예산 편성 방식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죠? 실제로 성과와 결과가 좋아졌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인사 예산의 연계 밑줄, 조직인사 재무의 연계, 이게 중요합니다. 조직인사 재무의 연계를 강조합니다. 조직인사 재무의 연계를 강조하죠. 50년대 성과주의는 예산개혁이 광범위해요. 근데 80년대 성과주의는 비교적 협소합니다. 편성 방식이나 단위원가 산정에는 관심이 없어요. 알았죠? 근데 조직인사 연계 범위는 넓다. 다시 뭐라고요? 연계 범위는 넓다. 이거 중요합니다. 예산개혁의 내용은 적지만 조직인사 예산을 연계하려는 연계 범위는 넓다는 거죠. 반대로 50년대 성과주의는 회계 방식 등의 예산 편성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산 개혁의 내용은 광범위하지만 예산 외 분야, 연계는 높다, 낮다, 연계 범위는 낮다. 요게 조금 차이가 있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한국의 성과 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재정 성과 관리, 다시 무슨 성과 관리? 재정 성과 관리라고 하는데요. 동그라미 2번.
국가재정법 4장의 2 별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니까 성과 목표와 성과 평가. 다시 우리나라의 재정 성과 관리는 크게 종류가 몇 개다? 성과 목표와 성과 평가입니다. 성과 목표 관리와 성과 평가. 성과 평가는 안에 자율평가의 자자, 심층평가의 심자. 그래서 저는 자심목으로 기억합니다. 자심목. 자율평가, 심층평가. 자율평가와 심층평가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체계, 성과책임관의 책자, 운영관의 운자, 담당관의 담자. 책, 운, 담. 시작. 책, 운, 담.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요것만 기억합시다. 한국의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밑줄, 결과를 조직인사 예산에 반영합니다. 조직인사 예산에 반영한다. 자, 성과평가는 자율평가가 있습니다. 자율평가. 부처가 자율적으로 밑줄, 기획재정부 장관이 평가 항목 제시 2개 나옵니다. 자율평가니까 당연히 부처가 자율적으로 하겠죠. 그죠? 근데 기재부 장관이 평가 항목을 내려보내줘요. 알았죠?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을, 사업의 3분의 1을 선정해서 한다. 자, 심층평가는 자율평가 이후에 기재부 장관이 우수한 거 다시 한번 왜 우수한지 한번 평가해보자. 무슨 평가? 심층평가입니다. 느낌에 여러분 단어가 심층적이란 말은 한번 하고 더 했다는 의미가 있죠. 그죠? 심층평가입니다. 성과 목표 관리가 있습니다. 성과 목표 관리는 Y-1년도에 성과 계획서를 제출하고 Y년도에 운용한 다음에 Y+1년도에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알았죠? 성과 목표 관리, 성과 평가. 다시 성과 목표 관리와 성과 평가로 구성되어 있고 성과 평가는 자율평가와 심층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사업평가는 X 하시고 요즘에 안 하니까 넘어가시오. 자, D브레인입니다. D브레인. 우리 디지털 브레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디지털 브레인, 디지털 예산회계 정보 시스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보시죠. 예산 편성, 집행, 결산, 사업관리, 재정 업무 전반 밑줄 하기 위한 통합 재정 정보 시스템 이름이 뭐라고요? D브레인입니다. 이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재정 민주주의 참여 예산입니다. 참여 예산. 우리 다시 한번 암기법 까먹었죠? 흠성계 영성참. 다시 흠성계 영성참. 참여 예산. 협의는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참여하는 걸 말하는데 능동적 의미, 광의는 요즘엔 누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 알았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 소극은 정보 공개. 다시 소극은 전부 다 뭐라고요? 정보 공개인데 적극적인 거는 사전적으로는 주민 참여, 편성 과정 참여라고 쓰세요. 주민 참여 예산에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하고 사후적으로는 집행 과정에서는 납세자 소송이나 감사 청구를 합니다. 납세자 소송, 감사 청구를 하는 것이 우리 사후적 참여가 되겠습니다. 사전적은 예산의 편성이나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거고 사후적으로는 집행과 결산 과정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 국민 참여 예산 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2019년 본격 실시 발표. 자, 1번 사업 제안을 하고요. 예국단을 예산 국민 참여단을 구성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7조의 2 별표. 4번 누가 정한다? 기획재정부 장관. 3번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산 국민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죠? 자, 눈만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다음 페이지 지방재정에서 주민 참여가 더 많이 나옵니다. 지방재정에서 주민 참여. 브라질의
알레그레시에서 최초로, 브라질의 알레그레시에서 최초로,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최초,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지방재정법 39조 별표. 밑에다가 지방자치법 X 쓰세요.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 OX, X.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자, 주민참여기구는 조례로 정한다. 조례별표. 이것도 시험에 2번 나왔어요. 4번, 주민들이 예산을 이렇게 결정해서 했다 하면 의회에 제출하는 거지 꼭 주민 의견대로 예산을 편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알았죠? 또는 심의할 의무도 없어요. 그죠? 각 자치단체들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 밑줄 행안부 장관. 여러분, 지방 업무는 전부 다 누가 관장한다 그랬죠? 행정안전부 장관이라 그랬죠? 지방 업무는 모두 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장하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평가합니다. 됐습니다. 지방재정법 39조가 나와 있죠. 그죠? 됐습니다. 편성 등 예산 과정. 지방의회 의결을 제외한다. 밑줄.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기구는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정합니다. 됐습니다. 첨부 하야하고 4번 행안부 장관 평가 동그라미. 행안부 장관은 평가하고 구성 운영은 맨 끝에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정합니다. 밑에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차이는 우리 아까 봤죠? 120일, 50일, 40일. 맞죠? 30일, 15일, 10일. 뭐 촐레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당연히 이제 지방은 국고 채무 부담행위라는 표현을 쓸 수 없죠. 지방은 국고가 아니니까 그죠? 채무 부담행위. 추경 편성 요건 있고 없고 국민참여 예산제도 본격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1% 예비비. 자, 예결위가 나와 있고요. 총액 계산 나와 있는데 성과 중심 다 도입되어 있고 가장 큰 차이가 납세자 소송이죠. 별표 다시. 납세자 소송. 자, 불법 지출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세자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지방정부에서는 납세자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납세자 소송이 안 됩니다. 알았죠? 납세자 소송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산 제도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쭉 올라가서 예산의 종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